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율로 낮아진다고 한다면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즉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반면에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과거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미 높은 매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그래 크게 남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나중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전세 수요는 전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과거와 달리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갈아탄 장벽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한다면 완전히 별도의 리그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매매에 대한 꿈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고가 아파트를 계속 때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일리 있는 말이에요. 9억 이하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은 역시 매가 상승에 대한 가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서울 지역 내에서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비규제 지역에 9억 원 이하의 신축 아파트가 접근할 것인지, 내지 재고 아파트를 하더라도 서울 지역 내에 9억 이하의 물건을 접근할 것인지. 그래서 12, 16 대책 잠시 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강진구의 가장 큰 개발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동서울터미널 현대 사업이 있죠. 동서울 터미널 현대 사업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대구도 그렇고요. 그 지역별로 터미널이 광역시라든지 그 시 중심의 터미널이 현대 사업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도 굉장히 통합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백화점, 그 다음에 뭐 업무시설 이런 것들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복합 개발 형태로 가고 있는데, 동서울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그 2030 생활권 계획을 본다 하더라도 서울 전체 중에서 가장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이 많은 지역이 바로 광진구입니다.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여지, 이게 단순히 상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등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영등포 재개발, 뉴타운, 그렇죠?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교통호재, 신안산서, GTX를 포함한 교통호재. 점점 영등포역 주변이 좀 더 핫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점. 영등포가 갖고 있는 지적이 가장 큰 이점은 여의도하고 마포, 즉 업무지구에 대해 배후지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 영등포의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이라 한다면 주거 환경이 많이 낙후돼 있죠. 특히 영등포 뉴타운 중심으로 해서는 많이 낙후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을 정도로 전체적인 영등포 지역 내 가격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단지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을 주거지로서 최고의 주거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가는 경매가 언제 나오느냐, 경매가 딱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자체가. 자, 하나의 예만 들게요. 어떻게 경매가 그럼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지방시장 혁신도시도 비슷비슷하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분양가 자체가 좀 수도권 중에서도 A급은 이제 4천만 원이 좀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금액이 2천만 원대 미만은 거의 없어요. 여기도 2천만 원 초반대에 분양을 해요. 2천만 원 초반대 분양과 한 2,300으로 잡읍시다. 금액을. 1층을 기준으로. 제가 1층은
2층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층 기준? 아무튼 4억 6천에서 봅시다. 그러면 4억 6천짜리 보면 4억 6천짜리를 우리가 임대를 논다. 그러면 이 4억 6천짜리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를 이 사람에게 임대가를 보장해 줘야지만 팔까요? 1층은 보통 최소 5%를 보장해 줘야 돼요. 2층부터는 한 6%를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한 5% 정도 보장해 주나요? 신축 상가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요즘 또 경기 좀 안 좋아서 현장에서 막 4%, 뭐 서울 같은 경우는 2에서 3%가 나와도 잘 나와요. 어차피 은행 이자만 저기 넘어서면 되니까. 아무튼 5%를 보장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4억 6천에 곱하기 5% 하면 그게 1년치 월세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200 정도. 그러면 10평짜리를 200 정도 받아요. 10평짜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표준이에요. 어디 가나. 우리가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깨고 있어도 돼. 왜냐면 200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는 중개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중개사가 일단. 중개사. 약국은 거기서 좀 더 부담해도 되는 가격이에요. 편의점도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편의점, 우리가 중개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상이 되면 좀 부담스러워. 수익률 측면에서. 이 금액이고, 그 2배 정도가 되면 한 20평 정도 깔잖아요. 20평 정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가는 업종이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고, 가장 비싸게 들어간다는 우리 그 파리바게트, 그리고 휴대폰 가게, 이런 데가 빵집을 한 칸을 못 써야 하면 2칸을 쓰면 걔네들 한 800 정도까지 부담을 해요. 20평짜리를 2개. 그러니까 40평을 깔고 있어야지만 타입을 깔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800짜리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목 좋은 코너 자리가 800. 그러니까 800 정도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아까 4억 6천이라고 했나요? 4억 6천. 9억짜리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4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딱 들어갔다가 1년 해보고 피가 붙으면 피를 받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오래 안 한다는 거예요. 오래 안 한 거고, 또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내가 오래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직접 분양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임대인 자체가 설 자리가 사실 상가에서도 진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낮춥니다. 그럼 언제까지 낮추느냐?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낮출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은행 이자예요.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은행과 퉁 쳤을 때까지 해요. 안 그러면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매년 적자가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물건 자체가 팔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안 줘요. 어느 금액까지. 은행 이자선까지 내려갈 때가 주질 않아요. 은행.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3.5%로 치면 한 1.5% 차이를 먹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5%에서. 그럼 3.5%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억 6천에 3.5%. 120만 원이 좀 넘어요. 예. 그러면 벌써 200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깎이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이 이하까지는 내놓을 수가 없어.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하한선이에요. 만약에 내가 120만 원 밑으로 만약 물건을 내놨다. 그러면 그때부터 코를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10년간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고 10년간 이 물건을 못 판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